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예전에 YMCA에서 활동들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옛날 이름 푸른차란 20일 할 때 전 사무국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반딧불이 보존회죠? 맞죠? 반딧불이 연구회. 매번 헷갈렸어요. 반딧불이 연구회 또 이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천안에서는 광덕산 반딧불이 모니터링 할 때 초창기 멤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반딧불이 관련된 부분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좀 특강을 좀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겨주시는 건 알아서 해주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새로운 것들보다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어서, 그리고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서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하고, 워낙 지금은 그 가상 공간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제가 좀 뽑았고요. 그리고 국장이 보내주신 그 지속적 보고서 상에 우리 천안 활동들을 조금 추가 정리를 해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왜 안 넘어가지? 네네 그 다음 장은 그 숲속의 사냥꾼들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아마 생태교육 책자로 서기수 선생님이 작성하신 건데 저희가 그 반딧불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사진들이 대략 그 원본 보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반딧불이 그러면 보통 이제 아주 힘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딧불이 이제 늪반딧불인데 이 늪반딧불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그 잠시 후에 반딧불이 구분상에서 보시면 늪반딧불이는 눈이 잘 안 보여요. 보통 어지간한 모든 사진들을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실제 그 곤충의 그 구조는 아마 그 생태교육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슴 부분의 위에 등판 자체가 그 투명한 막질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가 가운데 갈라져 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판이 이를테면 머리 위에 쪽까지 투구처럼 길게 확장이 되면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진상으로는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 확장되어 있는 가슴판 아래에 가슴하고 눈 부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그 암컷인데 암컷 중에 맨 아래쪽에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역시 그 가슴 등판 아래에 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현재는 여기 들어와 있어서 반딧불이는 종에 따라서 암수별로 그 날개가 있고 없고가 있는데 늪반딧불이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새카만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바깥 겉날개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속날개가 있어서 잘 날아다니고요. 암컷은 날개가 퇴화를 하면서 사실은 날지 못하고 요 그 가슴 부분 판 뒤쪽에 상어 지느러미처럼 삼각형으로 해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날개가 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날개 형태로만 현재 자국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갑옷처럼 생겨 있는 요 부분이 끝까지 이어져 있는 이제 배 위에 듣고 있는 몸체의 등 부분이
이제 엄밀한 등은 아니고 사실은 배의 뒷면, 배의 배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늪반딧불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앞쪽.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 내용은 반딧불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왜 한국 사회에서 반딧불이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는지하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를 구분해내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안 지역의 반딧불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활동들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다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 최근에까지 반딧불이 보존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남부 지역보다는 중부권 지역의 시군 지자체나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활동들이 좀 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실제 이제 중부 지역이 그 서고동저, 그러니까 그 동고서저형 형태로 태백산맥이 동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모든 하천이 대부분 서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 유역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결국엔 그 범람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가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확장적으로 해서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위성 도시들이 이제 시군에 확장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 팽창으로 해서 환경에 관련된 이를테면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오염 문제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다른 그 예를 들면 남부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이라든지 섬 지역보다 훨씬 민감한 지역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게 이 지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런 배경에서 실제 그동안의 환경운동 관련된 부분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이제, 계몽 중심. 그래서,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보존하자. 특히, 그냥 단순하게, 매연이 발생을 하고 있거나 시키고 있는 이런 공해 문제를 추방하자라는 데서 출발을 했으면 90년대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그에 대한 세밀한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 90년대 지식 중심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속가능 협의회에서 또 이전에 푸른 천안 21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의 반딧불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대두가 됐던 건 이제 주로 체험의 시대에서 주로 이제 현장 체험 중심. 그래서 주로 이제 생명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아니면 개발 위주 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기제에 의해서 시민들 간의 어떤 인식 증진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현장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 관찰하고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느낄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사실은 변화가 됐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현장 체험 중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물론 병행이 되겠지만 요즘엔 그 뭐 IT를 접목하거나 아니면 리빙랩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조금씩 무게 중심이 좀 그러니까 옮겨지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지속협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인 삶의 질들은 이제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밀접하게 잇닿아 있는 쪽으로 환경운동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운동의 변화가 가장 좀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앞서에서 살펴봤듯이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문제가 결국엔 도시 내외의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왜냐하면 뭐 지금 대두가 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사람과 동물 간의 적정한 거리 유지가 깨진 상태에서 비롯된 있던 코로나19라든지 또 가장 심각한 어떤 물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떠올랐던 하나의 이를테면 이제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반딧불이에 대한 생각들이나 접근들을 뭐 단체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반딧불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생물 동다양성이 아주 완벽하거나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관찰이 되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오염의 어떤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제 뭐 그 광덕산 같은 경우에 그 능선이라든지 정상 부근에서도 대략 저희가 등반을 해보면 늪반딧불이 정도를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반딧불이가 관찰이 되고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산하고 자연하고 중첩이 되고 있는 지역, 이를테면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 중심으로 해서 주로 관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산중으로 가면 사실은 반딧불이 관찰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나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그거는 지역적인 편차도 있지만 실제 반딧불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그 기온이라든지 온도에 따른 그 영향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공동체로서의 어떤 상징곤충이 있을 수 있고 반딧불이 하면 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오르잖아요. 뭐 형사형 질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기성세 이제 지금 이제 중년 세대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그러면 왠지 모를 옛날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정서곤충이면서 지구상에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발광을 하는 아주 몇 안 되는 곤충이면서 실제 이 곤충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그 교육들을 수반하는 학습곤충의 역할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서 이제 반딧불이 관련된 부분들의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운동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었고 또 반딧불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뭐 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를테면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지역 경제들을 살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역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와 농촌, 이를테면 반딧불이를 관찰을 하려면 뭐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도심지 내의 하천에서도 관찰이 용이한 이제 반딧불이 종인 반면에 우리나라 반딧불이의 종은 실제 뭐 수서곤충, 그러니까 수서형의 곤충으로 그 애반딧불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일본의 경우처럼 그렇게 도심지 가까이 내의 하천에서 용이하게 관찰되거나 서식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방문을 하거나 가까이 접근을 해야만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래서 도농 간의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곤충의 역할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어떤 관심이 지역사의 어떤 건강성들을 이를테면 확인하는 또 평가하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반딧불이는 뭐 우리나라 이를테면 도감이나 아니면 분류상으로는 대략 한 7종의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는 이렇게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 종의 반딧불이가 주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그냥 반딧불이다 그러면 물속에서 달팽이 일테면 다슬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를 거쳐서 어른 벌레가 되는 그래서 요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에반디뿌리고요. 그리고 이 에반디뿌리와 관련된 이를테면 아마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웅진에서 아마 그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이 잔뜩 들어있는 도감이 있을 거예요. 수십 권짜리 도감 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반딧불이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도감이 있는데 실제 그 도감에 나오는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아니고요. 일본의 겐지 호타루라고 겐지 반딧불이의 생태를 사실은 그림으로 컷을 담은 걸 우리나라가 그냥 들여와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반딧불이가 우리 일반 논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수서형인 애반딧불이하고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물론 형태나 기본적인 특성은 같지만 수서형으로 되어 있고 애반딧불이는 어쨌든 가슴 무늬의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검은 그 반점 불무늬가 있는 것이 애반딧불이의 필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둘 다 반문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딧불이를 이를테면 모니터링을 할 때 요 내용 정도만 보면 어느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서형과 달리 육서형은 이를테면 육상에서 애벌레 생활을 지내는 건 늪반딧불이하고 운문산 반딧불입니다. 그러니까 운문산 반딧불이는 원래 그 1990년대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파파리 반딧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파파리 반딧불이와 운문산 반딧불이가 사실은 별개의 종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식물과 관련된 부분도 DNA를 통한 분류법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연구를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DNA 염기서열 구조나 다양한 부분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파파리 반딧불이하고 운문산 반딧불이는 사실은 동일한 일종의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운문산 반딧불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에는 파파리 반딧불이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는 운문산 반딧불이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요. 운문산은 참고로 청도 이쪽에 있는 운문산에서 처음 관찰이 된 거고요. 파파리 반딧불이는 우리나라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의 파발리라는 마을에서 가장 처음에 관찰이 됐고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던 그래서 파발리가 학명으로 넘어가고 이름이 지어지면서 파파리 반딧불이로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고요. 대부분 요 운문산 반딧불이가 좀 확장적으로 서식이 돼서 조금 이종이라고는 하지만 대마도 쓰시마 섬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반딧불이의 일정 부분도 이를테면 DNA 구조상은 운문산 반딧불이하고도 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산 반딧불이는 그 가슴 부위의 빨간 부분에 이를테면 검은 반점 무늬는 없어요. 근데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요 가운데는 직접 채집을 한번 했던 반딧불인데 가슴하고 요 머리, 눈하고 사이 뒤쪽에 아주 희미하게 여기도 보시면 아주 희미하게 이를테면 검은색을 뭔가 칠한 듯 아닌 듯 한 무늬가 아주 약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에반디뿌리하고 파파리는 있다 없다로 구분을 일단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파리 반딧불이는 엄밀하게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아주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크기나 이런 건 다르고요. 그리고 늪반딧불이는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몸체도 크지만 앞가슴판이 등판이 반투명의 창처럼 돼 있어서 일본에도 요 같은 형태의 늪반딧불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가을창 반디라고 가을 창문처럼
투명한 것에 덮여 있는 반디라고 해서 가을철 반디라는 별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딧불이의 발광 기제는 어쨌든 롤스펜이라는 그 이를테면 효소와 반응을 해 산소가 효소랑 반응을 해서 이를테면 불빛을 내는 건데 대략 그 반딧불이의 배에 마디수가 7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6번째하고 7번째에서 빛이 나요. 근데 수컷은 아주 선명하게 6번째, 7번째의 마디에서 정확하게 빛을 내고 암컷은 에반디뿌리하고 그 이를테면 운문산 반딧불이는 그 6번째만 암컷은 선명하고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니까 6번째는 빛을 내고 7번째는 거의 그 발광을 안 하는 형태로 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또 암컷의 발광기 자체는 그 수컷처럼 온전하게 완벽한 그 배마디 전체로 빛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일부분에 걸쳐서만 빛을 냅니다. 근데 반면에 또 늪반딧불이는 암수가 모두 그 6번째, 7째 마디에서 다 빛을 내는데 늪반딧불이는 그 빛을 내는 그 마디가 예를 들면 에반딧불이나 뭐 운문산 반딧불이는 마디 전체가 빛을 낸다 그러면 늪반딧불이는 오히려 정확하게는 이를테면 두 가닥의 형광등을 2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켜놓은 형태로 빛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외형으로도 금방 구분이 되니까 그다음에 우문산 반딧불이도 늪반딧불처럼 그 겉날개는 있는데 암컷이 속날개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우문산 반딧불이의 암컷은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땅바닥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반딧불이는 우문산 반딧불이의 암컷, 늪반딧불이의 암컷, 내지는 우문산 반딧불이하고 늪반딧불이의 이를테면 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무주 반딧불이 축제 홈페이지에 가면 아마 최근에 그 새롭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하게 그 반딧불이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다시 조금 하나씩 뽑아서 넣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속협 자료에 올라져 있는 사진들도 아마 대부분 중첩이 되긴 합니다만 우문산 반딧불이는 어쨌든 그 전체 그 반딧불이 중에서는 대략 한 5월 중순 예를 들면 이제 천안 광석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활발하게 그 우문산 반딧불이가 광석사계에서 관찰이 되는 게 보통 그 생태 시계로 따지면 밤꽃이 절반 정도 펴서 밤꽃 향기가 조금 막 이제 본격적으로 맡아지기 시작하는 시기. 요때 정도면 생물 시기의 시기에 맞춰서 반딧불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북면이라든지 다른 동면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또 지역이나 아니면 온도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보통 반딧불이들이 21도에서 23도 사이의 기온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낮거나 아니면 그보다 높으면 사실은 이제 애벌레나 알들이 폐사하거나 아니면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하얀색 부분이 이제 발광부인데 두 마디 자체가 이를테면 삼각형 모양처럼 선명하게 그 발광을 하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건 암컷인데요. 암컷은 얼핏 보면 한 줄만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 B자를 또 이를테면 불룩한 면을 아래쪽으로 해서 눕힌 다음에 치즈처럼 좀 길게 늘려놨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반딧불이는 알에서 유충 시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이를테면, 완전 탈바꿈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애반딧불이를 보시면, 아래쪽에 발광부가 있는데, 애반딧불이 수컷은 발광부 자체가 온전해, 두 마디 다. 근데, 암컷은 그 수컷에 비해서 여섯 번째 마디의 발광부가 이 우문산 반딧불이에 비하면 훨씬 더 선명한 B자형을 그려요. B자형인데 반면에 우문산 반딧불이는 요 B자형의 예를 들면 볼록한 부분이 조금 더 좀 눌렸다고 그러나 그래서 어, 좀 C처럼 옆으로 길게 늘여놓은 B자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늘게 한 줄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에반디프리는 그 밤에 요 발광부를 보시면 정확하게 동그란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도록 B자 형태로 정확하게 빛을 냅니다. 그래서 암수 구분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반딧불이들이 애반딧불이나 늑반딧불이는 암컷이 상대적으로 몸체가 커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우문산 반딧불이는 전체 길이상으로는 수컷이 길고요. 다만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주실래요? 보시면 수컷이 얘는 상대적으로 수컷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가로로 배 있는 부분을 보면 우문산 반딧불이는 암컷이 훨씬 통통하다고 그럴까? 옆으로 불룩하게 굵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 정도만 보면 얘가 그 우문산 반딧불이의 수컷이다 암컷이다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된다 싶으면 야간에는 발광부를 보면 발광부의 모습을 통해서 암수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그 다음에, 네. 그 반딧불이는 보통 그 곤충들이 그 번데기가 되기 전에 애벌레 생활을 하면서 계속 몸체를 키워야 되니까 허물을 벗잖아요. 근데 반딧불이는 통상적으로는 한 9번 허물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벗으면 1령, 두 번 벗으면 2령.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될 때까지 아주 0. 몇 미리씩 이를테면 신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치를 막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길게는 뭐 한 달, 짧게는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번데기로 변신을 하고 번데기로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거치고 나서 보통 그 등 있는 부분이 가운데로 벌어지면서 그 성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말려가지고 잠자리 날개가 축축한 걸 말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사이 속날개도 젖었던 것이 마르면서 쭉 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날개짓을 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어서 날아가는데 보통 뭐 짧게는 1주, 길게는 뭐 2주, 한 20일 정도까지 기록은 있다고 그러는데 2주 정도 살아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후세대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반딧불이는 이슬만 먹고 산다. 요거는 성충이 되어서 나왔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지 성충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의 유충생의 동안에는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일부러 내가 굶어야지 다이어트 해야 돼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성충이 되면 입의 그 구강 구조가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를테면 입이 쫙 쪼라들어서 다친다고 그럴까? 요렇게 구조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암컷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후세대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늪반딧 뿌리는 아래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수컷인데 암컷도 이렇게 보면 돼 있고 수컷도 두 줄이 있는데 앞에 우문산이나 파파리 그러니까 에반디 뿌리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줄의 형광등을 나란히 켜놓은 것처럼 빛이 나고요. 물론 모든 그 반딧불이는 R인 상태에서도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관찰 자료라든지 이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는 동영상을 보면 그 이끼 사이에 놓은 R에서도 발광이 있고요. 실제 여기 그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늪반딧불이 이제 유충인데 유충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끝에 완전히 이제 이 배마디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에 두 개의 불을 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빛을 내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여기는 이제 육상 달팽이 아니면 민달팽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얘네들은 여기 오른쪽 유충해 보시면 머리 있는 부분에 위에서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어, 머리에 제일 끝에 뾰족하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요게 독침이에요. 그래서 요 독침으로 달팽이의 몸 안에 독을 쏘면 그 다음에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황산이나 염산처럼 녹여내는 물질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녹은 체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슬기가 많이 있다든지 달팽이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집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수서곤충 내지는 반딧불이 서식지에서는 이 반딧불의 유충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섭식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버려져 있는 껍질들이 그렇게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문산하고 에반딧불이는 수명이 1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세대를 갈지만 늪반딧불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거의 뭐 1년 동안은 에반딧불이 그러니까 애벌레처럼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2년째 되는 때 가는 녀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월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이를테면은 알을 낳아서 유충을 키우느냐 그 시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성충으로 가는데 걸리는 데까지의 시간이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늪반딧불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제 그 유충이 1년부터 9년까지 있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는 뭐 실험실에서 탈피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이라든지 배마디의 위에 등판의 각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게 몇 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략 유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얘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이를테면 성충이 돼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제일 위의 사진 요거는 그 아까 눈이 그 등 가슴판 아래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슴판이 이렇게까지 있고 그 다음 요 밑에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문사이나 팥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잡아보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반딧불이는 확연히 눈이 큽니다. 비율이 훨씬 거의 수십 배 이상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관찰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야간에 관찰을 할 때 잡아서 아주 희미한 약불이나 아니면 희미한 곳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눈이 안 보이네. 이거는 사실은 늪반딧불이는 가슴판 아래 자체에 눈이 들어가 있지만 옥문산이나 파파리는 그 눈 자체를 수그립니다. 눈을 앞으로 그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눈이 그러니까 커다란 눈동자가 앞으로 숙여져서 꼭 감춰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보통 앞부분에 보셨던 사진에서도 눈이 그 선명하게 세 개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데는 눈이 선명하게 그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찰을 할 때는 눈이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눈을 딱 들어야만 정확하게 두 눈동자를 크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애반딧불이하고 우문산 반딧불이는 그 번데기가 될 때 호리병 벌처럼 그 땅 속에다가 번데기 집을 보호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데 반면에 늪반딧불이는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늪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다 그러면 뭐 아주 조그만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서 번데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고치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데기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반딧불이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아마 보내주신 그 국장님 자료에 그 모니터링 시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지에 그 뭐 이동 관측법이라든지 정점 관측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뭐 어느 것이 그 이를테면 정확하다, 맞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 관찰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야간에 이루어지는 반딧불이의 발광이 독립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개체가 여러 번 발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발광을 하는데 하나는 발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구간 내의 발광 개체 수를 확인할 때는 이동 관측인 거죠.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 지점부터 예를 들면 뭐 한 50m 지점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몇 번 발광을 하는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손에 개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기권 들어갈 때 입장 수를 따지는 그래서 개수기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눈에 띄는 발광하는 때마다 딸깍딸깍딸깍딸깍 누르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게 이동 관측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점 관측법은 그냥 고정된 자리에서 내 시야에서 발광하는 개체 수를 측정할 때 쓰는 게 이제 정점 관측법이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몇 분은 이동 관측을 하고 몇 분은 정점 관측을 하고 그 대신 정점 관측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정점 관측을 할 수 있는 일단 구간 자체를 일단 낮에 답사를 좀 미리 해 놓으신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그 구간을 다 더한 거에 어떤 발광수의 교집합들을 가지고 대략 몇 마리 정도 관측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식체포해법은 일반적으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북면에 뭐 매송리를 갔다 그러면 매송리 어느 지점에 가서 반딧불이를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한 다음에 아주 그 가느다란 것으로 뭐 가슴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거에 색을 이렇게 입혀요. 색을 콕 찍어놔요. 그 다음에 다음 기간 정도에 가가지고 반딧불이를 다시 채집을 해요. 그러면 채집을 해보면 어떤 거는 처음 잡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표식을 해놓은 반딧불이도 채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략 요 매송리에는 몇 마리 정도의 반딧불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매송리에 가서 채집을 했어요. 채집을 했는데 반딧불이가 10마리가 채집이 됐어요. 그래서 10마리를 채집한 다음에 10마리의 가슴에다 다 표식을 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점을 딱딱딱딱 찍어서 색으로 물감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서 쭉 채집을 해보니까 15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15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슴에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그 중에 5마리가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마리하고 15마리를 곱해요. 그럼 300마리가 되겠죠? 그 300마리를 두 번째 채집을 할 때 표식이 있었던 5마리, 이를테면 15마리 중에 이제 5마리가 표식이 있었던 거죠. 5마리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0마리가 돼요. 그러면 대략 그 지역에는 30마리 정도의 크기의 되면 반딧불이 무리가 이를테면 서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를테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오차를 좀 줄여내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정확에 가까운 이를테면 조금 더 객관적인 반딧불이의 무리의 어떤 크기를 측정해내는 게 표식 제포해법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반딧불이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학위를 하셨던 분들이 현장에서 반딧불이의 개체군 크기를 조사할 때는 세 번째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보통 저희는 이동이라든지 정점 관측법을 통해서 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표식 제포해법은 반딧불이뿐만이 아니고 뭐 야생동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업성저수지에 붉은기 거북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붉은기 거북이 대체 몇 마리 정도나 살까? 이런 거를 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대략 업성저수지에 붉은기 거북이 몇 마리 정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중부 지역에 관련돼서는 반딧불이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환경운동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출발이 되면서 환경운동의 대안운동으로 관심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조금 더 자연체험 또 생태적 감수성들을 좀 만들어내는 교육. 그 안에서 가장 밀접하게 이제 제기됐던 이를테면 생물종이 반딧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딧불이를 통해서 사실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자 하는 것에 접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중부 지역 쪽에 각 광역별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쭉 다루는 내용인데요. 뭐 여기는 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진이라든지 적혀져 있는 제목들을 보시고 국장님이 그 지역의 그 보존활동 사례라든지 뭐 보건활동 사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는 보건활동을 해서 성공을 굳이 했다 그러면 그 성남 분당의 맹산 반딧불이 쪽이 가장 왕성하게 아예 그 논을 조성을 해서 그 조성된 논에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정 정도 증식된 거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 채집을 해서 거기에 산란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좀 확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뭐 서울대공원도 사실은 뭐 남산에 반딧불이 복원한다고 사실 한동안 한 1, 2년 공사를 하고 옮기기도 했었지만 거긴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실 서식지를 제대로 보존을 못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광명, 성남, 양평, 뭐 의정부, 인천, 뭐 서울 이렇게 지역별로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다음이요. 이제 성남에서는 주로 반딧불이 축제와 관련돼서 맹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오랫동안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고, 요거는 그 조성된 논에 이를테면 친환경 논으로 해서 그 논을 가꾸기 위해서 맹산 생태학교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예, 다음, 네.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했었고요. 여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인천은 아예 뭐 모니터링 관련된 자원봉사자를 인천시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실제 활동을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이게 수동반디 축제를 아예 수동 이쪽 마을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게 예, 축제를 좀 준비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조그만한 그 학교 강당을 통해서 축제들을 일궈 나갔고요. 다음. 예, 뭐 홍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식장을 좀 만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제대로 성공을 한 거는 무주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축제를 위해서 사실은 인공증식을 왕성하게 사실은 썼던 부분이거든요. 다음이요. 대전권은 주로 단체들이 그 반딧불이 생태지도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보호지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주로 이루어졌고요. 관찰 정도만 했었고요. 다음이요. 예, 월평공원 내 반딧불이 이 모니터링 활동들을 단체들이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충남 지역은 뭐 YMCA 또 지속협 녹색소비자연대 KYC 또 뭐 아산 또 논산 쪽 푸른 충남 그다음에 충남 아산 그러니까 천안 아산권은 아예 광두산을 지킨 사람들 이런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다음이요. 예. 뭐 광덕산 그다음에 이제 논산시 그 자연보호협의회 이건 수락계곡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다음이요. 네. 녹색조비자연대에서도 생태문화 탐방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같이 했고, 다음에. 예, 옥천구는 아예 석탄리 안터마을, 여기는 그 반딧불이 서식지하고, 그 다음에 마을축제를 통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긴 합니다만, 여기는,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라는 곳에 자연생태공원 관리, 일테면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조성을 했어요. 군에서. 그래서, 일테면 그 반딧불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반딧불이 활동을 했고, 영양의 영향을 받아서, 봉화에서도 반딧불이 연구회 활동이 생기게 됐고요. 다음. 예. 요거는 이제 영양의 반딧불이 관련된 활동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주는 뭐 워낙 유명하죠. 무주 반딧불이 축제 오랫동안 됐고, 실제 무주 반디랜드 안에 이제 반딧불이 이 교육장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주는 무주 반딧불, 이게 일테면 지역 브랜드로 해서 모든 농수산물 상표를 아예 등록을 했죠. 그래서 요 상표를 통해서 사실은 무주가 농업과 관련된 수입 구조를 일테면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예, 뭐 지역 축제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그래서 천안 지역은 1994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6년, 7년 정도의 그 환경부 자연생태계 정밀조사에서 광석사 이쪽하고 풍서촌 쪽에 애반딧불이가 한 200여 개체 그 집단 서식하는 게 그 반딧불이 현재 연구의 그 회장님이신 남상호 대전대학교 교수님, 곤충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처음으로 밝혀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개체수가 전국에서 1, 2 순위에 들 정도로 많이 관찰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천연기념물까지 이제 지정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광덕 주민들이 싫어하셨죠, 사실은. 예, 도산원 위에 쪽부터 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불발로 끝났고요. 뭐 모니터링은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격감이 됐었고 격감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단체들이 좀 뛰어들었죠. 거의 1998, 9년 지나면서 그래서 아래 이제 그 뭐 YMC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룹의 활동들이 생태교육,
뭐 또 체험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활동들을 쭉 이어져 갔던 게 이제 아래쪽에 예,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덕산 같은 경우에는 광덕사 계곡 지나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집들이나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양쪽 주변에 계단식 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논들이 워낙 그 계단식 논에다 소답이다 보니까 작은 논이다 보니까 그냥 묵혀놨어요. 이렇게 문헌 형태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물이 차져 있어서 그 물이 있어야만 사실은 서식이 잘 되고 있는 에반디 뿌리가 그래서 광덕사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찰이 되었던 건데 사실은 그 논이 거의 없어지거나 묵논이 되거나 개발이 되거나 건답화되면서 사실은 에반디 뿌리가 광덕사 계곡에서 점점 줄어들었고 거꾸로 광덕사 맞은편에 조리대숲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문산 반딧불이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더 많이 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서식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거죠. 다음에 뭐 99년도부터 연차별로 특히 이제 2004년 들어서서는 이제 우리 천안지적협에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활동들이 이어졌고 아마 그 이후의 활동들은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아마 참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천안 반딧 모임 활동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적교 보고서상에 들어있는 활동들의 내용들이 좀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천안 지역에는 현재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의 수서형과 육서형 세 종의 반딧불이가 어쨌든 뭐 많고 적고는 있지만 세 종 다 관찰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반딧불이 뭐 사라지는 원인들은 뭐 다양하죠. 어쨌든 뭐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괴 내지는 주로 하천의 자연성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딧불이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특히 반딧불이는 발광곤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를테면 짝짓기를 해야 되는 시기 정도의 그 구간, 이를테면 반딧불이가 관찰되는 그 기간 정도에는 이를테면 방광, 이를테면 차단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에 이제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차량이죠. 물론 이제 주택이나 펜션의 불빛도 있지만 결국 차량 불빛에 의해서 뭐 로드킬이라든지 다양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반딧불이의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다음이요. 보전 방안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협에서 이미 지속가능성 지표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식물 보존 운동도 전개가 돼야 되겠고 또 서식지 구역 내에는 일정 정도 가능하면 차량 운행 자체의 어떤 휴식제 또 인공조명 차단 아니면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반딧불이 서식지 지형 쪽으로 해서 갓을 씌워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타이머를 좀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점등의 어떤 시간제를 그 시기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 농법 자체를 친환경 농으로 전환을 해서 농약도 그렇지만 비료도 사실은 적정 시비를 해야 사실은 하천의 오염 부하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동일한 지역, 동일한 시간대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이 계속 쌓여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게 반딧불이 모니터링이 뭐 20년, 30년은 그냥 보통이다 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협업이 이를테면 계속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서천 사실은 예전 모습하고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친환경 법 내지는 친환경 매뉴얼 사실은 이미 있는데 이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천 정비 한번 하면 또 싹 걷어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주변 단체들 간의 또 연대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반딧불이를 뭐 하기를 위해서 내지는 이를테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지는 단순한 학문 연구를 위해서만 사실은 연구하는 것에 좀 벗어나야 그래서 이게 환경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연구를 좀 하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광덕사 환경교육센터들도 좀 확실하게 이용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북면에 서식이 확장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우리 지속협업의 센터를 북면에도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딧불이 시민 어떤 인식들을 좀 확장하거나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광덕사교육이 자연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시민 주도로 아니면 지속협업이 아니면 시민이 지정하는 반딧불이 자연보호구역 뭐 이런 거로 선포를 해서 자율적으로 보존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반딧불이 연구회하고 협력을 해서 반딧불이 연구회가 지정하는 반딧불이 보호지역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천안시에는 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좀 우리 지속가능성 지표를 우리가 쭉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보니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같이 해봅시다 이런 제안들을 천안시에 좀 지속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의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행운들을 뭐 저나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은 뭐 어릴 때든 아니면 한 번만 보더라도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저희의 경험이나 기억을 추억을 떠들어 보면 그것처럼 우리 마을의 반딧불이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한다. 이런 생각들을 천안 시민들이 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환경은 아니면 뭐 하천은 아니면 숲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어떤 생물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저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